자, 이번에는 표집 방법 살펴봅시다. 표집 방법에는 확률 표집 방법, 비확률 표집 방법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확률 표집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비확률 표집에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러분들은 총 8개의 표집 방법을 구분하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제5장에서 조사 설계의 유형들을 총 11개 공부를 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랑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암기할 게 조금 많기는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확률 표집 얘기는 어디서 먼저 들었었냐면 4장의 외적 타당도 얘기하면서 외적 타당도 높이려면 표본의 대표성이 커야 되고요. 그러려면 표본의 크기가 크거나 확률 표집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서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로 확률 표집 우리가 거기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럼 확률 표집이라는 게 뭐지? 자, 확률 표집은요. 자, 여러분들 108페이지의 맨 위쪽에 동그라미 1, 2, 3 해갖고 써 있습니다. 자, 모집단의 표집 틀을 구성하는 요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학생들 명단에서 내가 학생을 뽑게 된다면 이 표집 틀에는 학생들이 요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뽑게 되니까 학생들은 결국은 나의 표집 단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 표집 틀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혹은 표집 단위가 표본으로 선정될 확률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를 들자면 내가 10명 중에 1명을 뽑아요. 그럼 10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 모집단의 숫자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거리 노숙인들 중에 50명을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밤에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거리 노숙인이 총 몇 명인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인지를 모르니 거기서 내가 50명을 뽑는다 할지라도 이게 몇 분의 50 이거를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비확률 표집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집단 표집틀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총 몇 명인데 그 중에서 내가 몇 명을 뽑으려고 해. 이런 식으로 확률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집단의 표집틀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모두 추출될 수 있는 표본으로 추출될 수 있는 기회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특정의 요소가 뽑힐 확률이 더 많아지게 되면 이걸 아까 편향, 바이어스라고 영어로 바이어스, 특정 요소로 편향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각 단위가 무작위로 추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각 단위라고 쓴 이유는요. 예를 들어 내가 학생 명단에서 학생을 뽑게 되면 이때의 단위, 즉 표집 단위는 개인이 되겠지만 내가 학교 리스트에서 몇 개의 학교를 뽑는다면 이때는 표집 단위가 학교, 그래서 집단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내가 학생을 뽑든 학교를 뽑든 이런 표집 단위가 무작위로 추출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작위 방법, 랜덤 샘플링이 확률 표집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가 확률 표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을 비교한 표가 10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자, 기본으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을 확률 표집은 계산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비확률 표집은 알 수 없어요. 혹은 알 수 있더라도 내가 의도적으로 나는 이런 애들을 뽑을 거야 라고 의도적으로 특정 요소를 더 많이 뽑아야지 이렇게 되면 사실 그때는 확률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일부러 편향적인 표본을 뽑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비확률 표집에 해당합니다. 표집 단위를 추출할 때 기본적으로 확률 표집은 무작위 표집을 전제하지만 비확률 표집은 그렇지 않아요. 무작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자기적인 표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추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모집단의 모수에서 막 삐껴난 거예요. 이것도 바이어스, 즉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모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추정하지 말고 슥 비껴가서 딴 쪽으로 이렇게 싹 치우치는 걸 이 편향 혹은 편의의 문제는 확률 표집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방지가 가능하지만 비확률 표집에서 방지할 수가 없다. 여기서는 편향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률 표집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이 대상에서, 이 표본에서 뽑은 조사 결과, 얻은 조사 결과를 그 외의 대상들, 즉 모집단에 일반화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외적 타당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외적 타당도를 높이려면 표본의 크기가 커야 되거나 혹은 확률 표집해야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률 표집을 하게 되면 외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어요. 달리 얘기하면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확률 표집은요, 확률 표집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이 떨어져요. 일반화에 제약이 있다 혹은 외적 타당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집오차의 추정. 우리가 아까 표집오차를 수치로 계산을 한 건 표준오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계산은 어디서 가능하다? 확률 표집 방법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표집오차가 대략 어느 정도야? 라고 추정하는 게 가능하지만 비확률 표집에서는 표집오차를 계산할 수 없다. 즉 추정하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확률 표집은 꼼꼼하게 해야 돼서 아무래도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걸리지만은요. 비확률 표집은 확률 표집에 비해서는 좀 덜 소요된다라는 그런 편의성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108페이지에 또 다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굵은 글씨들은 좀 보시는 게 낫겠죠. 자, 확률 표집에 대한 두 번째 땡 보시면 모집단의 규모와 특성을 알 때 사용할 수 있고 확률 표집은 모수를 추정할 때 개입될 수 있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편향을 방지할 수 있다. 여기 방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도 표현을 한 적이 있었냐면 조사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다. 의식적인 편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한다. 그래서 조사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이 내용을 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집오차의 추정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확률 표집의 기본 원리는 동일 확률 선정법이라는 말도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동일 추출 확률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건 이거예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요소들이 표본으로 뽑힐 확률 자체가 동일하다, 같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있다라는 걸 동일 확률 선정 내지는 동일 추출 확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체크를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비확률 표집은요. 모집단을 구성하는 요소의 추출 확률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고 각 요소의 추출 확률이 달라요. 얘가 얘보다 뽑힐 확률이 더 많아요. 편향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달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확률 표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비확률 표집은 양적 조사보다는 질적 조사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런 내용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률 표집의 4가지 그 다음에 비확률 표집의 4가지를 구분을 해야 될 테죠.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각 4가지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무엇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요거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확률 표집 방법은요. 단순 무작위 표집, 체계적 표집, 집락 표집, 층화 표집인데 이때 체계적 표집을 개통 표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집락 표집을 군집 표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확률 표집에는요. 편의 표집, 의도적 표집, 눈덩이 표집, 할당 표집이 있는데요. 이 편의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며 들리기 편한 곳에 있는 게 편의점이잖아요. 그래서 접근하기 편한, 조사하기 편한, 이용하기 쉬운 편한 사람들을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의 표집은 임의 표집이다. 우발적 표집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도적 표집은요. 누구의 의도?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내가 이런 거 알고 싶으니까 이런 걸 더 많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골라서 그 사람들만 뽑아 조사해야지. 이런 식으로 연구자의 판단, 연구자의 의도에 따른 표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가 있다 해서 유의 표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눈덩이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덩이라는 게 조그만 그러니까 그 눈덩이를 굴리면서 눈덩이가 조금씩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표본이 처음에는 한두 케이스에서 작은 케이스로 시작을 했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케이스가 불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조사된 대상에게 그 다음 사례를 추천받고 그 다음 사례를 추천받고 이런 방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케이스 수를 늘려가는 방식을 눈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씩 케이스가 그러니까 커진다 이것을 누적 표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앞에 나오는 표현들로 주로 출제가 되지만 가끔 가다가 뒤에 있는 표현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아 이게 뭐더라? 요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들을 같이 다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뭐가 확률이고 뭐가 비확률인지를 빨리 구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체 집중 이렇게 외우세요. 단체 집중! 단체 집중! 단순 무작위 체계적 표집, 집락 표집, 그리고 층화 표집으로 집중이라고 외워놓고 중을 층화로 바로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분이 지금 편의점에 있거든요. 편의점 누나예요. 그래서 편의 누나예요. 그래서 편의점 누나를 내가 좋아해요. 편의 누날. 그래서 편의 표집, 의도적 표집, 눈덩이 표집, 할당 표집. 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걸으면서도 편의 눈알 단체 집중, 편의 눈알 단체 집중 이렇게 해서 확률과 비확률 표집에 유형에 뭐가 있는지를 단어를 일단 빨리 암기하는 것부터 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률 표집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 바로 단순 무작위 표집이에요. 자, 얘는 확률 표집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모집단에서 표본수 혹은 표본 크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10,000명에서 100명을 뽑아요. 그러면 이 100명이 표본의 수, 표본 크기가 될 건데요. 그냥 한 번에 무작위로 직접 뽑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 무작위 표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모집단이 1에서 28번까지 총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가 그중에서 4명만 무작위로 뽑고 싶어요. 단순 무작위 표집은요. 그냥 28명에서 무작위로 4개의 숫자를 그냥 한 번에 뽑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즘 어플에도 보면 그 무작위로 추첨하는 그런 어플들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randomizer.org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랜덤 샘플링을 해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얘기했어요. 1에서 28 사이에 4개만 뽑아줘 라고 얘기했더니 얘가 이렇게 뽑아준 거예요. 숫자를 얘가 이렇게 뽑아준 거예요. 잘 안 보이시죠? 2, 4, 25, 27 얘가 이렇게 뽑아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얘가 뽑아준 대로 2번, 4번, 25번, 27번 그 사람들을 뽑아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단순 무작위 표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1에서 28 전체 숫자에서 내가 뽑고 싶은 만큼의 표본 크기를 한 번에 4개를 무작위로 확 뽑아버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집단에 여자가 몇 명인지, 남자가 몇 명인지, 20대가 몇 명인지, 30대가 몇 명인지를 알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 무작위 표집은요, 모집단에 대해서 연구자가 사전에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전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요걸 특징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단순 무작위 표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체계적 표집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체계적 표집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보시면 뽑아달라고 했더니 2, 4, 25, 27 이렇게 나와서요. 이쪽에선 한 명도 안 뽑혔고 이쪽에서도 한 명도 안 뽑혔어요. 그러니까 좀 서로 붙어있는 데끼리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앞에 있는 애들 몇 명? 뒤에 있는 몇 명 이렇게 해서 중간 애들 하나도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건 좀 그런데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좀 골고루 뽑혔으면 좋겠는데 단순 무작위는 골고루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골고루 무작위로 뽑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나오는 게 체계적 표집이라고도 하고 계통 표집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한 번의 표본 크기만큼을 무작위로 뽑는 게 아니라 한 사례만, 딱 하나만 무작위로 뽑아요. 그래 놓고 나머지는요,
일정 간격을 두고 골고루 뽑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한 사례만 무작위로 표집한 후 일정 간격을 두고 나머지 사례를 표집을 하게 되는데 그 일정 간격을 뭐라고 한다? 표집 간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표집 간격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모집단의 수 나누기 표본의 수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크기 나누기 표본 크기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10,000명에서 100명을 뽑아야지 그럼 10,000 나누기 100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본의 표집 간격은 10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아까 그 사례 있잖아요. 28명 중에서 4명을 뽑고 싶어요. 자, 그럼 이때의 표집 간격은 어떻게 되죠? 28 나누기 4. 그럼 표집 간격은 얼마가 돼요? 7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체계적 표집은 한 사례만 무작위로 표집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어떤 한 사례를 무작위로 표집하는가? 첫 번째 표집 간격. 아까 우리가 표집 간격은 모집단의 총수에서 표본수를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28 나누기 4가 되는 거고 표집 간격이 7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체계적 표집은요. 첫 번째 표집 간격, 즉 1에서 7까지 첫 번째 7개의 숫자들 중에 하나만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그 randomizer.org 사이트에 가서 1에서 7 사이에서 한 숫자를 무작위로 뽑아줘 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얘가 2를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2, 무작위로 뽑힌 2에다가 그 다음 사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더하기 일정 간격을 두고 이거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7 더하고 그 다음에 또 7을 더하고 또 7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2에서 7 더하면 9, 7에서 7 더하면 16, 16에서 7 더하면 23 해서 어떻게 나오죠? 2, 9, 16, 23이라고 하는 4개의 숫자를 뽑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되게 골고루 뽑힌 거잖아요. 자,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뽑는 걸 우리가 체계적 표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 표집틀 자체가 2월달 달력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달력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총 28일로 구성된 2월달 달력에서 4일을 뽑아 그 4일 동안 거리노숙 실태조사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걸 내가 체계적 표집으로 4일을 뽑게 되는 경우에는 2일, 9일, 16일, 24일은 모두 다 화요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한 달은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는 다양한 요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정 요일인 화요일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치우쳐져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편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확률 표집을 하는 이유는 이런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률 표집을 하는데 체계적 표집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완벽히 화요일로 편향이 돼버렸잖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표집틀에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식으로 이게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을 표집틀에 순환성이 있네, 표집틀에 주기성이 있네 라고 얘기해요. 순환성과 주기성은 같은 말이에요. 그럴 때 체계적 표집을 사용하게 되면 편향의 문제가 생겨서 다른 요일을 대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좋다 안 좋다?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체계적 표집은 표집들의 순환성이 있을 땐 사용하지 말라 혹은 사용에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번에는 층화 표집입니다. 층화 표집하고 집납 표집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110페이지의 맨 위쪽에 보면 주기성, 순환성 이런 거 나오죠. 이건 계통 표집을 체계적 표집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층화 표집을 다른 말로 유층 표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얘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 28명에서 내가 4명을 뽑고 싶어요. 그런데 이 28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들이라고 합시다. 근데 남학생이 21명이고요. 여학생이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죠? 내가 모집단의 성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남자고 얘네들은 여자구나. 근데 원래 단순 무작위 같은 경우는요. 성별과 상관없이 내가 28명에서 4명 뽑아야지. 그러면 28명 중에
숫자 4를 무작위로 뽑아줘 해서 한 번에 4개의 숫자를 랜덤으로 그러니까 무작위로 뽑는 게 단순 무작위였잖아요. 그때는 뭐 28명 중에 누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즉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층화 표집은요. 이 모집단을 성별이면 성별, 연령이면 연령, 혹은 종교나 지역 등을 기준으로 해서 집단을 나누는 거예요.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눈 후에 각각의 집단에서 무작위로 몇 명씩을 뽑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단순 무작위 표집, 28에서 4명을 한 번에 무작위로 뽑는 건 단순 무작위 표집이었다면 층화 표집은요. 남자가 21명이고 여자가 7명이네? 그러면, 75%, 25% 비율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나 그러면 남자는 3명, 21명에서 3명을 무작위로 뽑고, 여자는 7명에서 1명을 무작위로 뽑아야지. 그러면 이렇게 3명, 이렇게 1명 뽑으면 결국은 4명을 뽑게 되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21명에서 3명의 남자를 무작위로 뽑고, 그 다음에 7명에서 1명을 무작위로 각각 뽑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에서만 뽑고 여자는 여자 안에서만 각각 뽑는 거예요. 무작위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층화 표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층화 표집의 개념을 110페이지 보세요. 개념 층화 표집은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싶은 중요한 변수를 기준으로 모집단을 서로 다른 집단들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서로 다르다 해서 상호 배타적인 소집단으로 구분을 한 후에 각각의 소집단별로 추출할 표본의 수를 정해 3명 뽑아야지, 1명 뽑아야지 이렇게 해서 각각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왜? 자, 아까 단순 무작위 같은 경우는 28명 안에 남자도 섞여 있고 여자도 섞여 있기 때문에 성별에 대해서는 전체 모집단은 섞여 있는 이질적인 구성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남자 집단, 여자 집단으로 나눠버리면 남자 안에는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동질적으로 남자만 있는 거고 여자 7명 안에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동질적으로 여성만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똑같은 1000명에서 100명을 뽑아도 이질적일 때 뽑은 100명과 동질적일 때 뽑은 100명의 오차는 어디가 더 크다? 이질적일 때 더 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8명에서 4명을 뽑아도 4명인 거고 이렇게 요렇게 해서 21명에서 3명, 7명에서 1명을 뽑아서 4명을 만들어도 이것도 4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28명에서 4명을 뽑은 건 맞지만 얘네들은 남자 내에서만 남자를 뽑았고 여자 내에서만 여자를 뽑았기 때문에 동질적인 집단에서 4명을 뽑은 거고요. 얘는 남녀가 섞여 있는 이질적인 상태에서 4명을 뽑은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28명에서 4명을 뽑은 건 동일하지만 오차는 어느 쪽이 더 줄일 수 있다? 이쪽이 오차를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차가 더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런 원리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는 게 바로 층화 표집입니다. 자, 그래서 110페이지 층화 표집의 개념 두 번째 땡 보시면 동질적인 집단에서의 표집 오차가 이질적인 집단에서 뽑은 표본의 표집 오차보다 더 작다라는 논리에 기초한 방법이 층화 표집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단순 무작위는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남자와 여자의 성비 혹은 만약에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령별 비율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조사자의 지식을 요구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층화 표집을 구분을 해보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모집단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각각 나눈 후에 각각의 집단에서 무작위로 정해진 만큼의 표본의 수를 추출하는 방법이고 모집단에 대한 조사자의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집단 간이라 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자 집단이 있고 여자 집단이 있어요. 그럼 얘네는 남자만 있고 얘네는 여자만 있기 때문에 얘네들 간에는 성별이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다르죠. 남자, 여자니까. 집단 간은 이질적인 거고 집단 내. 자, 남자 21명 내에서는 성별이 다른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동질적이죠. 여자 7명 내에서는 성별이 다른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동질적이에요. 따라서 집단 간에는 남녀 서로 다르지만 집단 내에는 같은 성별만 있기 때문에 동질적입니다. 요런 특징을 갖는 게 층화표집이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동질적인 집단 구성에서 뽑아야 오차를 줄일 수 있다라는 논리에 기초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확률 표집 방법들에 비해서 층화 표집은 오차가 가장 작아요. 이 논리를 따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 예시에서요. 자, 모집단의 21대 7이 75대 25 비율이기 때문에 내가 표본을 뽑을 때에도 75대 25 비율 그대로 반영을 해서 3명과 1명을 뽑아야지 이렇게 모집단의 남녀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표본을 뽑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단하고 좀 다른 비율로 뽑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모집단의 그 비율하고 동일한 비율로 표본을 각 집단에서 뽑게 되면 비례층화 표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집단하고 다른 비율을 사용하게 되면 비례층화 표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집락 표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예요. 얘는 군집 표집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념을 보시면 전체 모집단을 몇 개의 집락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집단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으로 분류하고 그 중에 집단을, 집락을 무작위로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표집의 단위, 표집 단위가 사람이에요? 집단이에요? 집단이에요. 집단 혹은 집락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확률 표집의 단순 무작위 표집, 체계적 표집, 그리고 층화 표집 같은 경우는요.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을 바로 표집합니다. 즉 개인들을 보통 표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집락 표집은요. 사람을 표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속한 집단들을 표집하는 거라서 얘는 표집 단위가 개인이 아닌 집단이 돼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초등학교 한 반 아이들, 그러니까 한 반의 아이들이 28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친구들이 모둠으로 4명씩 모둠이 돼서 앉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총 7개의 모둠으로 아이들이 앉아 있는 그런 교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4명의 아이들을 뽑고 싶어요. 여기서도 이제 28명 중에 4명을 뽑고 싶은데 아까 같은 방식으로 뽑지 않고요. 자, 한 모둠이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모둠만 뽑으면 그 모둠에 있는 애들이 조사 대상이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28명이 4명씩 모둠을 구성을 해서 총 몇 개의 모둠이 있어요? 7개의 모둠, 즉 7개의 집락 혹은 7개의 집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randomizer.org 같은 사이트에 1에서 7, 7개의 집락 중에서 한 집락만, 집단만 무작위로 뽑아줘 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얘가 4번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4모둠을 고른다라는 거죠. 한 집단을 골랐어요. 그리고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자면 뭐 지금이야 4명을 뽑으려고 해서 그런 거고 만약에 제가요 28명 중에 8명을 뽑으려고 해요. 8명을 뽑아서 조사를 하려고 해요. 혹은 일을 시키려고 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집락 표집을 할 때에는 2모둠을 선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randomizer.org에 7개의 모둠 중에 이 숫자 중에 2개의 숫자를 뽑아줘. 그랬더니 얘가 2번하고 7번을 골랐다. 그럼 그때는 2모둠하고 7모둠에 해당하는 얘네들 해갖고 8명이 뽑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집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28명이라는 작은 사이즈에서 집락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집락 표집을 사용하는 경우는 대체로 전국조사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전국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직접 뽑을 수는 없고 이 사람들이 속한 집단. 그래서 예를 들어 17개 시도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17개 시도 중에서 내가 3개의 시도만 무작위로 뽑아야지 이렇게 해서 시도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집단을 뽑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다 조사하면 좋은데 또 이렇게 3개의 시도를 뽑아도 그 안에 또 지역 주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거기서 그러면 시군구가 또 총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개의 시군구만 또 뽑아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 또 집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10개의 시군구를 뽑아놓고 보니 거기에 읍면동이 또 많아요. 그래서 난 또 이 중에서 10개의 읍면동을 또 뽑아야지. 이런 식으로 집락을 하고 다시 폭을 좁혀서 또 집락을 하고 또 집락을 하는 게 가능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다단계 집락 표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락 표집은요. 사이즈가 뭐 아주 크지 않을 때는 한 번에 집락 표집도 가능하지만 보통의 경우 전국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단계 집락 표집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락 표집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은요. 모집단을 몇 개의 집락으로 구분을 하고 몇 개의 집단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그 집락 내에서 조사를 하는, 자료 수집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률 표집 방법들 중에서도 단순 무작위, 체계적 표집, 층화 표집은 관찰 단위, 즉 내가 조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직접 명단에서 뽑는 그런 방법이어서 관찰 단위와 표집 단위가 일치하지만 집락 표집 같은 경우는 내가 관찰하는 단위, 즉 실제 조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로 뽑는 구조가 아니라 이들이 속한 집단을 몇 개 뽑는 구조예요. 그래서 표집 단위는 집단이고 관찰 단위는 개인이 되기 때문에 관찰 단위와 표집 단위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집락은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앞에 있던 단순 무작위, 체계적 표집, 층화 표집은 일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요, 집락 표집은 관찰 단위를 직접 뽑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확률 표집 내에서도 표집 오차가 상대적으로 커요. 표집 오차가 상대적으로 커져요. 어디서? 확률 표집 내에서. 아까 우리가 층화 표집은 확률 표집 중에서도 오차가 가장 작다고 얘기했잖아요. 얘는 확률 표집 내에서 오차가 가장 큰 표집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사이에 체계적 표집하고 단순 무작위 표집이 그 사이에 위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집락 표집은 확률 표집 내에서 오차가 큰 거고 비확률 표집보다는 얘가 확률이니까 상대적으로 오차는 작다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층화 표집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집단과는 층화는 이질이었잖아요. 집락 표집은 그걸 뒤집으시면 됩니다. 집단간이 동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집단 내, 아까 층화의 경우는 여기는 다 남자만 있어요. 동질이었잖아요. 자, 근데 집락은 집단 내는 이질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 그쵸? 이질적에서 이질, 이렇게 됩니다. 이질을 뺄까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확률 표집 중에서도 오차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 표집의 특징들을 쭉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비확률 표집인데요. 112페이지 비확률 표집 방법 보도록 할게요. 비확률 표집 방법은 앞서서도 얘기를 했어요. 모집단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그러면 총 몇 명 중에서 내가 몇 명을 뽑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률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그래서 확률 표집이 될 수 없는 이런 경우들 있고요. 그래서 불분명하거나 그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을 때 혹은 모집단의 표집들을 구할 수 없을 때 등 확률 표집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는 비확률 표집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확률 표집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조사의 목적 자체가 질적 조사의 경우는요. 막 대표성, 일반화 가능성 이런 걸 지향하는 게 아니라 질적 조사는요. 심층적인 그 현상을 좀 잘 들여다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그 현상을 잘 보여줄 만한 사례를 의도적으로 찾아 조사하는 게 더 나아요. 자, 그래서 질적 조사에서는 일반화를 중시하는 양적 조사하고는 다르게 질적 조사는 주로 비확률 표집 방법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비확률 표집의 한계, 비확률 표집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표를 한번 보시면 한계 있습니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혹은 표본의 대표성이 확률 표집보다 많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확률 표집은 오차 계산이 가능했지만 얘는 오차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자,
편향, 편견, 편의 똑같아요.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 있잖아요. 이것을 편견, 편의,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향, 편견, 편의가 개입될 수 있다. 혹은 모수 추정 과정에서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조사자의 주관성이 개입할 수 있다. 다 똑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확률 표집 방법으로 표본을 얻어서 조사를 한 결과는 일반화에 제약이 있다. 즉 외적 타당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4장에서 이미 했던 얘기라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확률 표집은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편의점 눈알 사랑해요. 그래서 편의 눈알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자, 편의 표집은 아까 편의점 오감에서 접근하기 편한 걸 우리가 편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12페이지 편의 표집을 보시면은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대상들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연 표집이라고도 하고, 우발적 표집, 가용 표집, 이용 가능 표집 등 다양하게 불립니다. 편리하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그런 표집 방법이지만, 이게 이제 워낙 비확률 표집이라서요, 대표성을 확인할 수도 없고 일반화 가능성도 낮다. 이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도, 누구의 의도죠? 네, 조사자의 의도예요. 조사자의 연구 의도에 부합하는 그런 대상들을 의도적으로 no 이렇게 뽑는 방식을 의도적 표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사자가 케이스를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 표집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의도가 있다 해서 유의 표집이라고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덩이 표집부터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교재에는 할당 표집부터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요. 외우기 쉬운 순서대로 쓴 거거든요. 자, 일단 눈덩이 표집은 114페이지에 있어요. 누적 표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접근 가능한 소수 사례에서 조사를 시작을 해서 조사를 하면서 추가 사례를 추천받는 거예요. 저기 선생님 제가 이 조사를 위해서 다른 케이스를 좀 소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아시는 사례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소개받아 그 다음 사례를 또 만나고 또 그 사람한테 소개받아 그 다음 사례를 만나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눈덩이 표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진입을 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불법 체류자 어디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사실 눈덩이 표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징에 보면 눈덩이 표집은 질적 조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된다. 소외 집단이나 소수 집단 연구에 특히 많이 사용이 된다. 특정 모집단의 구성원이 어디 있는지 그 소재 파악이 어려울 때, 그럴 때 주로 눈덩이 표집을 사용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할당 표집이에요. 11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할당 표집은 우리 비확률 표집에서요. 이 층화 표집하고 되게 비슷해요. 층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모집단을 구성하는 전체 집단을 남자, 여자,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집단들을 이게 2개가 될 수도 있고 집단이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놓고 여기서 몇 명, 여기서 몇 명, 여기서 몇 명, 여기서 몇 명을 각각 무작위로 뽑은 게 층화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할당은요. 이 확률 표집의 층하고 거의 비슷한 원리를 따릅니다. 다만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모집단을 구성하는 집단을 특정 변수를 기준으로 몇 개로 나눠놓고 난 다음에 각각에서 무작위가 아니라 자기적으로 뽑는 거예요. 이걸 할당 표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13페이지 하단의 내용 읽어보시면 특정 변수를 기준으로 모집단을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눈 후 각 집단에서 할당된 수만큼의 표본을 임의적으로 혹은 자규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당 표집은 할당표를 만들어야 돼요. 할당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그 표 있잖아요. 남자, 여자 해갖고 우리 표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어 모집단이 예를 들어 28명인데 내가 예를 들어 표본을 4명을 뽑으려고 해. 근데 모집단이 예를 들어 모집단이 남자가 21명이고 여자가 4명이라면 4명이 아니라 7명이라면
그러면 표본을 여기서 얼마 뽑아야지 이런 거를 표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대충 쓰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모집단의 남녀는 각각 어떻게 되고 그래서 표본의 남녀를 각각 어떻게 뽑을지 이런 걸 표로 그린다는 겁니다. 이거를 할당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 놓고 이제 그 모집단에서 남자 21명에서 3명을 이 할당 표집의 경우는 무작위가 아니라 자기적으로 뽑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4페이지에 칭화와 할당은 참 비슷한데 칭화는 확률 표집에 해당하는 거고 할당은 비확률 표집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은 성격이 많이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공통점 보시면 연구자가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전체 모집단에서 직접 표본을 뽑는 구조가 아니라 모집단을 구성하는 집단을 나누고 각각의 집단에서 정해진 만큼의 표본을 뽑는다라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질적인 집단에서 뽑는 게 아니라 얘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눈 후 각각의 동질적 집단에서 뽑는다라는 원리, 그걸 통해서 오차를 줄인다라는 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칭화는 확률 표집에서 오차가 가장 작은 방법인 거고요. 확률 표집은 이 비확률 표집에서 오차가 가장 작은 방법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7장을 마쳤어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22회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 문제가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책을 펴세요. 226페이지입니다. 자, 14번 문제 보시면은요, 얘는 표집 용어 관련된 문제였어요. 이거 아까 보셨습니다. A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한 노인들 전체가 모집단이 돼요. 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관찰 단위가 노인들, 그래서 개인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뽑았냐면 그 노인 이용자 명단에서 300명의 뭘 뽑은 거예요? 노인들을 뽑은 거잖아요. 자, 이거는 표집 단위를 얘기를 하는데 노인들을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단들, 복지관들, 학교들을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표집 단위도 뭐가 되는 거죠? 개인이 되는 거죠. 자, 어디서 뽑았어요? 노인 명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자 명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표집 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300명은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무작위로 표본 추출했다. 그러니까 전 이용자 명단에서 300명을 무작위로 한 번에 뽑았어요. 그럼 무슨 표집이에요? 할당 표집이 아니고 단순 무작위 표집이 되는 거죠. 바로 차리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기본으로 2번이 틀렸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게 무작위라는 말은 어디에서만 사용을 해요? 확률 표집 방법에서만 무작위를. 그래서 단순 무작위 표집은 표본을 한 번에 무작위로 뽑는 거고 체계적 표집은 한 사례만 무작위로 뽑아서 표집 간격을 더하는 거고 칭화 표집은 각각의 소집단별로 무작위로 각각 뽑는 거고 집락은 무작위로 집단을 몇 개 뽑는 거고 이런 거였잖아요. 무작위는 확률 표집에만 해당이 되는데 편의눈할 해서 할당은 비확률 표집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2번은 틀렸습니다. 표본 추출된 300명은요. 300명은 표본의 크기가 300이라는 거고 300명은 표본에 해당하지 모집단이 아니죠. 모집단은 뭐예요? A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전체 노인들이 모집단이 됩니다. 자, 관찰단이 개인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노인들을 조사한다고 해서 노인들이 300명이나 조사를 하니까 집단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인입니다. 그리고 분석 단위도 개인입니다. 둘 다 개인이에요. 그렇죠? 노인들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례는요. 관찰 단위도 분석 단위도 표집 단위도 다 노인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에 해당합니다. 자, 그다음에 표집틀은 뭐죠? 노인 이용자 명단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5번 표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도적 표집, 할당 표집, 눈덩이 표집 이 세 가지 편의, 눈, 할 해갖고요. 1, 2, 3은 다 비확률 표집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단체 집
집중해서 단체 칩해서 4번하고 5번은 확률 표집이다. 빨리 구분을 하셔야 되죠. 의도적 표집은 비확률 표집으로 유의 표집 내지는 판단 표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할당 표집은 확률이에요, 비확률이에요? 이 비확률이거든요. 동일 추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집 틀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동일한 확률로 추출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 추출 확률에 근거하는 것은 확률 표집을 얘기하는 건데 할당 표집은 확률 아니고 비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눈덩이 표집은요, 케이스를 계속 조사하면서 불려나가는 방식으로 질적조사 혹은 질적연구나 현장조사, 현장연구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맞고요. 집락 표집 혹은 군집 표집이란 모집단에 대한 표집틀이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사용 가능하다. 내가 예를 들자면요, 나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조사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래 알고 싶은 대상의 전체, 즉 초등학교 아이들 전체는 모집단이에요. 그렇지만 초등학교 아이들 전체 리스트를 입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도 상관없는 게 뭐다? 집락 표집이죠. 얘는 내가 초등학교 아이들 전체 명단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집락은 어떻게 뽑는 방식이죠? 예, 우리 지역에 초등 학교 리스트 있잖아요. 그런 건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입수가 가능하고 그러면 초등 학교 리스트 중에서 몇 개의 학교를 뽑은 후 그 학교에 설문지를 보내서 그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모집단에 해당하는 개인 명부가 필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표집틀이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건 집락 표집 맞습니다. 대신에 관찰 단위와 표집 단위가 일치해야 되는 단순 무작위 체계적 표집, 층화 표집의 경우에는 그때는 모집단에 대한 표집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집락은 없어도 돼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체계적 표집은 표집틀의 순환성 내지는 주기성이 있으면 사용에 주의하라. 혹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왜? 편향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6번 표집 오차 문제입니다. 표집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맞고요. 표집 방법이 왜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왜? 확률 표집은 오차를 줄일 수 있고 비확률 표집은 오차가 큽니다. 확률 표집 내에서도 층화 표집은 오차를 더 많이 줄인다면 집락 표집은 상대적으로 오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집 방법을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표본의 수가 동일하더라도 오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표본의 크기가 크면 대표성이 커지고 오차는 줄어들게 돼요. 자, 그래서 1, 2, 3은 일단 맞고요. 자, 표집 오차는요. 모집단의 크기와 표본 크기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집단의 뭐와 모수와 표본의 뭐죠? 표본의 통계치 간 차이를 얘기합니다. 여기 차이는 제가 X를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다시 바꿔볼까요? 자, 모집단의 모수와 표본의 통계치 간 차이를 말한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진술입니다. 자, 동일한 조건이라면 이질적 집단보다 동질적 집단에서 표본을 뽑을 때 오차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1, 2, 3, 5번 다 맞고 4번이 틀려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풀 수 있겠나요? 네! 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나왔던 세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요 정도는 풀 수 있겠네라는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 OX를 보도록 합시다. 1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집 절차, 표집 용어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제가 이거는 참 안 했었네요. 어디로 가보시냐면, 제가 이걸 표시를 해놓고 설명 과정에서 빠졌는데, 98페이지 보시면은요, 98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표집의 절차가 그림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모집단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표집 틀을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표집 방법을 결정을 하고 표본 크기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표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 확정이 맞고 그 다음에 표집 틀 선정이 맞아요. 그 다음에 표집 방법이 맞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그 다음에 표집 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표본의 크기와 표집 방법의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기가 먼저인지 방법이 먼저인지 이렇게 외우세요. 방 크기. 방 크기가 어떻게 돼요? 라고 하잖아요. 방법이 먼저고 그 다음에 크기예요. 방법이 먼저고 크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 확률 표집을 해요. 그러면 오차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표본 크기 부담이 좀 적어요. 근데 비확률 표집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오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를 좀 올리는 게 좋겠죠? 내가 만약에 확률 표집을 하더라도 그중에서 집납 표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세 개, 단순 무작위, 체계적, 층화 표집에 비해서 집납 표집은 오차가 커요. 그럼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를 좀 키워야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오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차가 좀 큰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럼 표본의 크기를 좀 키워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방법이 먼저고 그 다음 크기입니다. 방 크기. 방 크기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표집오차는 모집단의 모수, 표본의 통계치 간 차이를 의미합니다. 맞고요. 전수조사를 할 때는요. 통계치라는 게 따로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통계치라고 하는 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거기서 분석하는 값을 얘기하는데 전수조사는 표본을 뽑지 않고 모집단 자체를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통계치라는 구분이 필요가 없어요. 즉 불필요한 게 맞아요. 자, 동일한 조건이라면 동질적 집단, 이질적 집단이 있을 때 표집오차가 작으려면 동질적 집단일 때 오차가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질적 집단일 때 작다라고 얘기했으니 이 말은 뒤집어져 있습니다. 틀려요. 표집오차는 표집 방법에 따라 다르다라고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확률이 비확률보다 오차가 작고 비확률은 확률보다 오차가 크고 확률 중에서도 층화 표집은 오차가 가장 작고 집납 표집은 그 중에서도 오차가 크고 비확률 표집에서도 할당 표집은 오차가 가장 작고 어떤 표집 방법인가에 따라서 오차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은 맞는 거죠. 자, 이번에는 표본의 크기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크면 대표성이 커져요. 오차는 줄어들게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신뢰 수준을 95에서 99로 높이고 싶어요. 다른 건 그대로였는데 얘만 높이면 구간 넓어지고 오차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를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동일한 표집오차를 가정한다면 분석 변수가 많아지거나 혹은 변수의 분석 범주가 많아진다면 표본의 크기는 어떻게 하라? 더 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 했어요. 변수의 수, 범주의 수, 그 다음에 모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의 오차, 뭐 이런 것도 신뢰 수준도 고려를 해야 되고 자료 수집 방법도 그 다음에 비용과 같은 현실적인 제한들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표집 방법을 사용하는가도 고려를 해야 되고 등등등등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던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표집 방법하고 관련된 기출 선지입니다. 할당 표집은 편의 눈 할 해서 얘는 비확률 표집에 해당해요. 표집 오차의 추정이 가능하려면 얘는 확률 표집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비확률 표집이니까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할당 표집은 동일 추출 확률에 근거한다. 자, 동일 추출 확률, 표집틀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동일 확률로 추출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려면 확률 표집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당 표집은 비확률 표집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단순 무작위 표집과 체계적 표집, 단체 집층 이렇게 외우라고 했거든요. 자, 둘 다 확률 표집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자, 둘 다 모집단의 명부를 확보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단, 체, 집, 층 해서요. 단순 무작위, 체계적 표집, 집락 표집, 층화 표집 중에 얘만 집락 표집만 관찰 단위와 표집 단위가 다르다. 난 초등학생들을 조사하고 싶지만 얘네들 리스트를 명부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학교 명단에서 학교를 뽑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과 달리 단순 무작위, 체계적 표집, 층화 표집은 명부와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단위와 표집 단위가 일치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찰하려고 하는 아이들의 명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단순 무작위, 체계적 표집, 층화 표집은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단순 무작위 표집, 체계적 표집, 단순 체계적 표집은 둘 다 모집단 명부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가 맞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층화 표집의 경우에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집락 표집은 모집단 명부를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걔는 틀리는 거예요. 얘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층화 표집은 집락 표집보다 층화하고 집락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확률 표집 방법 중에서도 표집 오차가 가장 작은 건 뭐다? 얘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뭐다? 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누가 오차가 작아요? 층화 표집의 오차가 가장 작거든요. 자, 그러니까 층화는 집락보다 표집 오차가 작다라는 말은 맞아요. 층화는 가장 오차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층화 표집은 단순 무작위 표집보다 표집 오차가 작다. 맞아요. 층화 표집은 체계적 표집보다 표집 오차가 작다. 그 말도 맞아요. 왜? 층화 표집은 다른 어떤 게 덤벼도 다 덤벼 내가 1등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 가장 작은 표집 방법이기 때문에 뭐가 붙어도 층화가 짱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단 표집은 뭐와 같은 거죠? 조사자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케이스를 판단해서 너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표집은 우리가 의도적 표집 내지는 유의 표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편의, 눈, 할 해서요. 편의, 눈, 할 이 네 가지는 다 비확률 표집이죠. 그래서 이 말은 틀렸습니다. 자, 집락 표집은 모집단에 대한 아까 명부 이거를 여기서는 표집틀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모집단에 대한 표집틀이 없어도 집락 표집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순 무작위 체계적 표집, 층화 표집은 모집단에 대한 명부, 즉 표집들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얘는 맞아요. 자, 확률 표집은 조사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다. 이거 뭐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바이어스, 즉 편향, 편견, 편의를 배제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확률 표집은 편향을 이렇게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맞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할당 표집을 하는 경우 연구자는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비확률 표집에서는 할당 표집이 연구자가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확률 표집에서는 뭐가? 층화 표집이죠. 층화 표집. 모집단을 집단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층화 표집 그리고 이쪽에서는 할당 표집은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을 필요로 함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비확률 표집은 주로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집틀의 주기성 혹은 순환성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 무작위가 아니라 뭐예요? 체계적 표집이었습니다. 혹은 개통 표집이죠. 그래서 18번은 틀렸습니다. 눈덩이 표집은 질적 연구나 현장 연구, 즉 이런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9번은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대 기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면 좋겠다 싶은 기출 선지들에 대해서 풀어봤어요. 하실 만한가요? 하실만하다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면은요, 힘들지만 2번 들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개념만 공부하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문제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어떤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익히셔야지, 감이 좀 더 생기거든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쉬었다가 우리 8장 가도록 하겠습니다.